소형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들이 적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올라가는 의견이실까요? 라고 그거는 질문을 주시네요. 어떤 한 원인의 한 가지죠. 그냥 이것만 된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올랐어야죠. 사실 지금 신축 대형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신축 대형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이미 진작에 올라갔어야 맞는 거예요. 3, 4년 전에 일부 이제 투자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진입한 분들이 계세요. 이 공급만 보고 대형이 이제 적으니까 대형이 반드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대형을 막 사들인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공급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신축이 어쨌든 그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물품이니까.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공급량이 적어 대형이 그러면 대형이 이제 희소하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하면서 이제 빨리 진입을 했는데 그게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공급량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여건 마련 중에 한 4-5가지가 여건인데 중요한 여건이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거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 질적인 변화라는 게 뭡니까? 그 시장이 추세가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승장이면 이게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뭐 양질 전환의 그 법칙을 적용한다면 여기서 하락 전환하는 게 이제 질적인 변화죠. 그거를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변화되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급량,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의 성향, 그 책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때 이제 상승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공급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되고 소형 위주로 돼서 초과 공급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고 전세가는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락 전환했을 때 하락폭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의 소형 대형의 전세가율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형은 전세가율이 소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전세가율이 낮고요. 그때 그래서 하락기 때 소형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락기 때 소형이 많이 떨어지고 대형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작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형이 뭔가 더 전세가율이 더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형이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면 쉬운데 소형의 매매 상승폭이 훨씬 컸잖아요. 그리고 전세가는 매매를 따라가서 올라가긴 하지만 그 오르는 상승률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매가는 많이 올라갔고 전세가는 오르긴 하지만 그 오름폭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점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대형은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갭이 조금씩 붙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나중에 하락했을 때 이제 이 시장 상황을 변하게 만드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 소형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도시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네. 서울은 지금 전세가가 제법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형 같은 경우 좀 상대적으로 그 인기 좋은 지역 같은 게 이제 부자 동네라고 하죠. 그런 데는 올라갔지만 이게 전체적인 전세가를 얘기하는 거죠. 전세가. 전체적인. 그런 경우 이제 대형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소형은 많이 떨어지고 그 지역 전체적인 추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율이 지금 다들 경기도도 그렇고 제법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꽤 높은데 제법 있어요. 하락기 때 전세가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자,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만약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전세가가 어떻게 될까? 이제 사실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생겼기 때문에 복잡해. 이제 이걸 예상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저는 이제 높아진 전세가에서는 하락폭이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전세가의 기준을 높은 전세가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낮은 전세가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이쪽으로 떨어질 가서 수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되게 탄탄하게 받쳐줄 것 같은데 지금. 전세가도 떨어집니다. 임대차 3법으로 지금 완전히 막 이렇게 착 올려놨거든요. 네네. 저는 떨어질 때 옛날에도 전세가가 떨어질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건 저는 폭이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높아진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세를 안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날 테고, 입주 물량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실질적인 완전 전세 공급, 이 임대차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입주 물량이 있는 현장에 가보면 진짜 전세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잔금 기간을 보통 2달 주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좀 세가 안 맞춰지니까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이 2달이에요. 그럼 2달 안에 잔금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해. 임대인들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세를 맞추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전세가가 떨어지죠. 근데 이때는 이런 싼 전세 물량이 있으면 빨리빨리 일로 옮긴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니까 살기도 좋고 전세도 싸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막 몰려가서 빨리 맞춰졌는데, 요즘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량은 똑같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절대 물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이제 세입자가 없으니까 이 세입자로 이 물량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있을 때 이 세를 맞추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엔 2달에서 3달 정도 되면 얼추 다 맞췄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3달, 4달, 5달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은 그래도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좀 오르는 상황이니까 서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게 하락 시장이 되면 이제 임대인도 못 버티는 거죠. 이때 하락 시장이 되면 이제 더 급해지니까 서로 경쟁을 더 심하게 해야 되잖아요. 적은 수의 임차인을 두고 많은 수의 임대인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런 질문까지 다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실거주자들이 다 대부분 집을 샀는데 무슨 임대 공급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무주택자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럼 무주택자들이 기존 집에 세입자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면 여기는 임대 공급이 하나 생기는데 세입자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지금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지역 주변으로 전세가들이 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들이 나타나게 돼요. 뭐 대구, 동구.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게 성남, 이 분당 쪽에 이제 신규 입주 물량들이 있을 때 거기 전세가들이 굉장히 좀 낮아졌던 상황들이 벌어졌죠. 뭐 인천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입주 물량 많은 데들은 주변이 이제 전세가가 탁 낮아지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지금 갈 데 없는 분들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이런 데 주변 지역으로 가시면 전세가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소장님 오시면은 항상 댓글이 네. 뭐 시청 댓글도 그렇고 예. 이 영상의 댓글도 그렇고 항상 네. 달리는 게 뭐냐면 뭘?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쉽사리 공감되지 않는다. 이게 꼭 달리더라고요. 영상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존의 다른 전문가의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시장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듣다 보면은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나머지가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얘 말이 맞을까? 검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저의 한계죠. 제가 새로운 이론이라면 이론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 분석법을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저는 지금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을 다 어느 정도 해보고 지금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여기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제 얘기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검증을 좀 해봐야 돼요. 검증을.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쉽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검증을 안 해요. 검증을 전혀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에 남아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냐면 길어야 2, 3년이에요. 과거는 이미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례가 어쨌든 중요한 이제 검증 방법인데 네. 사실 미래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과거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게 탄탄하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느냐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까먹고 있었고 그걸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전문가분들의 영상을 쭉 소비를 하고 네. 소비하고 나서 끝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이론을 가지게 된 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의문을 가지고 왜? 야,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봤죠.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이게 그 주요 요인이 맞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제꼈어요. 그럼 인구가 맞냐? 인구도 아니더란 말이죠. 제끼고. 가구수. 네, 가구수도 해보고 다 제끼고 그러면 진짜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게 뭐냐?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가장 중심에 모든 상품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뭐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게 사람들 심리더라. 그리고 사람 심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공통된 현상들이 보이더란 말이죠.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게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점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사게 되더란 말이죠. 막 사게 되고 시장이 침체되면 관심이 죽으라고 있어서 버티자고 했던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예, 이런 게 보이고. 근데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데이터를 보여줘야지 우리한테는 네. 어떤 정확한 수치나 예. 근거를 제시해라. 여기에 대한 비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제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PPT? 예, 그쵸. PPT. 그러니까 통계치를 제시를 하려면 이게 PPT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하려면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아마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PPT 만들고 또 하나씩 따서 넣어야 되고 네. 하니까. 그러면은 영상을 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통계치를 갖다가 쓰고 싶은 생각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통계치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치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통계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유튜브 시작할 때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부분이 이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편집하는 능력이 정말 유튜브에서 정말 절실한데 저도 처음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편집 공부부터 막 했어요. 포토샵도 해보고 했는데 이건 뭐 완전 개 노가다죠. 이걸 내가 집중하게 되면 내가 유튜브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난 유튜브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치나 이런 걸 갖다 말로 표현하자.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얘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얘기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통계치로 내가 수치로 보여주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 얘기하면 공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토당토 안 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제 한계라면 한계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극복하려면 유튜브가 뭐 한 달에 한 3-4개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오히려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이 데이터에 대한 네. 왜 데이터를 그렇죠. 내놓지 않느냐에 네. 대한 네. 이유가 사실 데이터
없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 그게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늘고 있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상향하고 있는 안에서의 각자의 내가 가진 물건은 각자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냥 2015년, 16년, 17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때 대형, 소형으로 나눠지잖아요. 대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완전 죽을 맛이었고 소형 가진 분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다르단 말이죠. 이 평균치를 내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속에 있는 데이터의 속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속 내용까지 얘기하다 보면 데이터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때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데 수요를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적정 수요량으로 표시하잖아요. 빨간선. 예. 수요량을 데이터로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수요를 어떻게 표시해? 많아졌냐, 적어졌냐. 그래서 갖다 쓰는 게 이제 매수 강도 뭐 이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수치로 얼마만큼 늘어나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2배, 4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거는 되잖아요. 어느 정도 늘어났다. 근데 이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